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팔릴 차 중에 하나는 테슬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투자하기 꺼림칙한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리스크가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거꾸로 제가 전통산업에 속한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GM인데 자, 그럼 혁신 기업에 투자하면 이후에 어쨌든 기업을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좀 어떤 지표 봐야 할까요, 혁신 기업? 제가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일 어려운데 네. 특히나 상장하지 않은 회사, 상장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혁신 기업들은 그 아이디어가 성공하기 전까지 네.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디서 투자 받고 다시 쓰고 돈 쓰고 투자하고 그렇죠. 또 망하기도 하고 네. 다시 더 투자 받고 이런 네. 일들을 계속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지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 특히 아까 제가 혁신적인 사람이 투자한 회사, 혁신적인 기업이 투자한 회사, 혁신적인 기업에서 분사한 회사, 이런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거의 제 포트폴리오에 한 30종목 정도 있어요. 더 넓히면 뭐 훨씬 더 많지만 30종목은 매주 한 번씩 다 뉴스들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제목만 쫙 보면 되거든요. 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회사들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모든 뉴스 다 검색해서 왜냐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뉴스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이 미국에 투자하시면서 영어 되시는 분들은 좋고 그거 안 되시면 네. 번역기 써도 됩니다. 저희 번역이 잘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네. 내부에서 한두 번 봐갖고는 모르고 계속 보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추진하던 일이 틀어졌네? 네. 아니면 뭐 잘 됐네? 요거 괜찮아. 타이밍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감지해낼 수 있죠. 부사장님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공부 섹터는 어디시죠? 이게 참 이상하긴 한데 미국 가면 11개 섹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네. 지금도 그런 쪽을 주축으로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버진 갤럭틱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은 항상 크게 수익을 내줄 회사들이 네. 무궁무진해요. 골라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렇죠. 얘들이 가진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기술들이라서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회사들 혁신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네. 낮아요. 그렇죠. 특히 바이오 분야는 더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그동안 뭘 해왔고 네. 업력을 어떻게 쌓아왔고 얘네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하고 학술지에 게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들 찾아서 더 많이 네. 공부하고 있고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유심히 보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뭐요? 누가 이 회사에 돈을 대고 있나? 주주. 네, 주주죠. 아까 혁신적인 사람, 우리가 뭐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 네. 또는 혁신적인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지도 보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 지분의 상당수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봐요. 뭐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해요. 네. 많이 투자하는데 그 지분율 전체가 최소 50% 정도는 되는 회사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누가 투자를 해줬는지도 보고 그렇게 되면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안정적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표들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큰 기관이라든가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이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관과 그 사람의 안목을 좀 네, 신뢰할 그걸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다 볼 수는 흔히 없지만. 말하는 뭐 손정희가 투자한 회사는 이제 손정희의 그런 안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같이 사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네. 내가 먼저 투자하는 게 돈 버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자, 그럼 그 분야에 좀 추천 종목 있으실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분야. 되게 업력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네. 무지무지 업력이 오래됐는데 네. 성공하지 못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성공하지 못한 뭐 특히 나스닥에 상장이 엄청 많이 돼 네. 있는데 그들 중에서 성공의 문턱 앞에 와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네. 23 앤드미. 네. 이번에 버진이 엄청나게 돈 넣었죠. 네.
언제 또 증자하고 뭐하고 할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리고 FDA 같은 곳에서 이 23엔드미에 네.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을 계속 열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분석 자료 내놓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열어줘요. 그리고 제약사들하고 협업하는 것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23엔드미는 앞으로 10년쯤 흐르면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고요. 두 번째 회사는 여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여기도 유전체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장비를 만들어서 네. 병원 같은 데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환자들의 지금 상태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전체 분석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모아진 데이터로 새로운 치료의 방법들을 찾고 네. 그다음에 장비를 다시 개선하는 데 써요. 네. 이 회사 거의 올해부터 사업이 정상화됐어요. 네. 그전에는 연구만 한 거예요. 네. 이게 이 회사 이름이 바이오나노 제노믹스예요. BNGO라는 네. 티커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인데 뭐 게놈 분석 서비스로는 뭐 거의 네. 최상위 업체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회사처럼 막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선구자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앞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회사가 될 거고 지난 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평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수치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네. 공부해 보시면 이야 이런 회사가 왜 주가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네.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주가 오른 것도 최근에 다 올랐어요. 거의 0단위 주가였어요. 지금 한 6, 7불 하는 것 같은데 0단위였어요. 그 매물들 소화돼야 돼요. 하지만 한번 주가나 흐름 이런 거 유심히 보시고 싸다고 생각될 때마다 분할 한꺼번에 제발 들어가지 마시고 네. 분할해서 사시라.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네. 성공 확률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회사만큼이나 높은 항암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제가 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5년은 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직원도 뭐 한 20명. 많진 않네요. 모더나도 그랬어요. 네. 진짜요? 네. 지금 주가제가 아까 어제 440불.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없어서 위탁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네. 이 회사는 CTI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예요. 티커는 CTIC인데 네. 이 회사를 설립한 분 제가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네.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네. 다 성공했는데 이 회사만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른 게 이 회사는 그러니까 환자의 수가 적은 그러니까 희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제가 아까 저 아이디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 앞으로 살아남을 훌륭한 회사, 숭고한 목적을 가진 회사예요. 이 CTI 바이오파마가. 그리고 계속 실패했어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혈액암 치료제예요. 네. 정말 대단하죠. 얼마 전에 보면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약품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가가 40%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네. 가격이 비싸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어렵겠다고 그래서 또 네. 주가가 그 다음날 풍덩 빠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회사들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좋은 점은 삼상이 끝났어요. 네. 3월 말일자로 모든 데이터가 지금 FDA로 다 넘어갔고 FDA에서 이거 지금 분석해서 승인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언제? 11월 30일까지. 11월 말 되면 결판이 나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회사의 연구 과정에 FDA가 지원을 했어요. 진짜. 돈도 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상 결과 뽑아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주가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 제가 3개 정도 설명드렸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2개 회사는 네.
크게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또 시장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네. 보시고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네. 조금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땐 성공 확률 엄청나게 높아질 세 개 겁니다. 기업 중에서 2개 기업 정도는 크게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네. 눈여겨보자. 전 3개라고 제 마음속엔 들어있는데 네. 어떻게 알아요? 요 종목 가지고 한 1년 뒤에 다시 제가 한번 부산에 리뷰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마시는 음료가 술일지 소주일지 와인일지 알 수 있게. 와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도 뭔가 성장 산업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좀 회사 중에서 혁신 기업으로 좀 변신하고 있는 회사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좀 있을까요? 제가 2016년에 가장 제 책에서 네. 혁신적인 기업으로 진짜 페이지를 제일 많이 할애했던 회사가 테슬라였어요. 거기는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네. 그 발전된 전기로 다시 네. 자동차에 충전하고 지금 우리가 충전하는 전기의 85.2% 올해 기준으로 85.2%가 뭐로 만든 거냐면 화석 연료를 뗀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 네. 뭐 그다음에 뭐 가스, 네. 뭐 이런 것들 떼가지고 만든 발전해서 만든 전기로 자동차를 충전하니까 거의 15%만 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히 혁신적인 전기차가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네. 이런 뭐 사막 지역이나 뭐 이런 쪽들은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제가 그때부터 네. 했고 이런 회사들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와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네.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전기차 하면 미국이고 테슬라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전기차 팔리는 차 중에 겨우 3%만 전기차예요. 그럼 뭐예요? 97%는 아직도 막 그렇죠. 아직 변한 시기 가도이니까. 예. 그런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에요. 네. 이거에 따르면 뭐냐면 2030년까지 5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해요. 여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한 전기차. 네. 두 번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쓰지만 전기를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만으로도 가까운 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그냥 전기차로 쓸 수 있는 이런 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수소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물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3가지 종류의 전기차를 2030년까지 50% 보급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려면 매년 어떻게 되냐면 판매량이 35%씩 늘어야 돼요. 9년 동안 계속 30.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야 50%를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팔릴 차 중에 하나는 테슬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투자하기 꺼림칙한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공개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테슬라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리스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거꾸로 제가 전통 산업에 속한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GM인데 제가 네. 저 책 원서 보면서 GM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 책 앞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을 쓰게 된 네. 계기가 된 네. 본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7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쫙 소개가 돼요. 네. 그 중에 하나 앞쪽에 나오는 사람이 메리바라예요. 메리바라가 누구냐면 GM의 회장이에요. 여성입니다. 네네. 이분 얘기가 거기에 쫙 나와요. 네. 아마 아버지가 네. 그 디트로이트 외곽에 살면서 네. 당시에 폰티악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폰티악 자동차 공장에서 네. 염료를 제작하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네. 18살 때 대학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인턴으로 일하면서 자동차 후드나 이런 데들 뭐 검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자동차와 인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GM에 실제로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2008년에 아마 글로벌 제조 담당 부사장이 됐을 거예요. 네. 톡톡하죠. 인사 업무도 했고 그렇게 해서 2014년에 GM의 회장이 됐죠.
네. 최고 경영자, CEO가 됐는데 이분이 CEO가 됐을 때 GM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124명이나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났어요. 그래서 3천만 대를 리콜했어요. 3천만 대. 어마어마하죠. 회사 망하죠. 그러면. 그래서 상원 청문회에 1년 동안 불려다녔어요. 근데 그때 메리바라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하는 회사로 거듭나서 고객들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혁신할 것.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엔진 만드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메리바라가 크루즈라는 그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합니다. 네. 거의 세계 최고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지금 GM은 지금 이제 크루즈를 이제 더 발전시켜 가지고 네. 자율주행으로 걔네들 이름이 다 뭐 크루즈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이제 GM 자동차들의 제가 볼 때는 2023년이면 탑재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GM 주가 한번 보시면 뭐 그 2020년 작년 3월 뭐 이때는 뭐 네. 10불대 초반. 근데 지금 50불 중반 정도 와 있어요. 네. 매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뭐 반도체 업소하고 차 못 만드는 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도 매출도 많이 늘었고 아마 연말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 당기 순이익이 거의 90억 불 이상, 100억 불에 육박할 거예요. 이 회사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회사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포드가 있어요. GM 포드 나오니까 머리가 좀 띵하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만들어가는 혁신이 대단하기도 해요. 네. GM하고 포드 또 싸움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이름 비슷하게 붙였네 뭐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이 포드도 연말 되면은 거의 9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걸로 생각하고 있고, 뭐 하반기에는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거고, 네.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이 있어요. 네. F150이었나? 하는 그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우리가 그 생긴 거 보면, 나 이거 본 것 같아 하는 그런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 전기 트럭 예약 주문이 지금 뭐 15만 대 이상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전기차 하면 테슬라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못 갖춘 영역, 그리고 자신들이 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쌓아온 경험과 고객들로부터 받은 인정,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혁신 기업으로 다 거듭나고 있어요. 전통 산업을 뭐 미국 하면 자동차였으니까요. 네. 전통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동차 산업에서 빅3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GM 넘버원 투자처 네. 뭐 이게 조금 뭐하면 포드도 한번 네. 같이 놓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사장님께서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해진 거는 그 SPY, QQQ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SPY, QQQ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져갈 만하죠. 네. 특히나 미국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SPY, QQQ 가져가시고요. 네. QQQ는 제가 작년 말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이 돼 보면 네. SPY보다 수익률이 낮을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머니클래스 유튜브에서는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6월 말까지를 딱 놓고. 그랬더니 QQQ보다 SPY가 거의 5% 수익이 높았어요. 네. 이런 상태가 연말이 돼도 이거 뒤집어지진 않을 거예요. 작년에 QQQ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올해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고 올 연말이 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작년 연말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신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고 최근 한 달 동안 QQQ가 조금 올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성장주들 소외돼 있다가 네. 한 달여 동안 조명을 좀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다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정말 제가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울퉁불퉁한 상태로 가겠지만 네.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는 건 확실해요.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대체로 투자할 회사 크게 뭐 ETF 2개 정도 소개했는데 그게 XLF하고 XLI예요. 네. F는 둘 다 이제 그 S&P 500에서 섹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F는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은행주들이에요. 은행주들 뭉쳐 있는데 그 다음에 XLI
네. I는 그 산업재예요. 이 두 개를 제가 추천드렸고 네.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최근 뭐 한 달여 동안은 상반기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XLF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30몇 %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런 QQQ 투자했으면은 상반기만 놓고 보면 10% 초반. 근데 쟤는 30%대. 거의 3배 더 벌었죠. 근데 뭐 QQQ 팔아서 억울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파는 것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하세요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왔고 1년 전체를 놓고 봐도 저는 XLF 1번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이제부터 다시 시동이 걸릴 거예요. 저 왜 금융주들이 가냐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꿈틀꿈틀 다시 시작했어요. 네. 1.3%대 넘어섰어요. 지난번 3월인가? 그때 한번 출렁할 때는 뭐 1.7%도 확 넘어섰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은행처럼 돈 빌려주는 일하는 회사들은 수익이 많아져요. 수익이 확 개선되는 애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네. 개별 종목 내가 골드만삭스에다 투자할까 웰스파고에 투자할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들어있고 뭉쳐져 있는데 네. 한 방에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QQQ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고 SPY는 좀 전통 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올해 기준으로는 SPY가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한 뭐 3년, 5년 뒤를 본다면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것들은 QQQ의 기술주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률 같은 걸 본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SPY의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2% 돼요. 네. 주가 상승분은 10.2%고 1.8%는 배당이에요. 배당. QQQ는 거의 대부분이 주가 상승분인데 뭐 네. 배당도 꽤 있습니다만 거의 15%예요. 네. 최근 몇 년을 보면은 뭐 18%, 뭐 20% 육박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0%예요. 연초 대비해서 빠졌을 때 말고요. 빠졌을 때 대비하면 100% 수익 낸 게 그렇죠. QQQ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경제라는 거는 흐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버블이 커져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조심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폭락해. 그러면 QQQ는 안 빠집니까? 빠지죠. 다 빠지죠. 네. SPY도 다 빠져요. 일단 제일 먼저 QQQ보다 SPY가 더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언택트들이 많아요. 수출 기업들 많고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뭐예요? 미국 산업을 부흥시켜. 이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몇 조 달러씩 계속 넣고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일로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GM도 추천드리고 포드도 추천하는 거예요. 네. 글로 다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미국 경제를 살려갈 거고, 새로운 산업으로 아까 제가 뭐 전기차 뭐 말씀드리면서 뭐 배터리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SPY가 QQQ보다 수익률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으면 올해 덜 올라요. 그리고 그동안 숨죽여 있던 데들 중에서 경제가 가는 패턴 따라가는 쪽에 우리가 먼저 투자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걸로 아까 XLF, XLI 말씀드렸던 거고요. 얘네들이 더 갈 거예요. 하반기에도. 하지만 지금 2, 3년 동안 버블이 엄청나게 커져오고 있는데 네. 리스크가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이미 시장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1년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피크아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가 고점 찍고 이미 끝났고 폭락만이 대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 무지 많고요. 일정 부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한 1년은 더 가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망해버리면 지구가 멸망할 상황까지 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산업이 막 일어나고 뭐 고용지표 맨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 네. 단 리스크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리스크에도 돈 벌 수 있는 거. 아까 XLF 그런 거예요. 네. 금리 올라갈 때 돈 벌 수 있는 거. 네. 하지만 쟤네들도 큰 만약에 위기가 정말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은 은행이라고 안 망합니까?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망했는데 나는 안 망해요. 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빠져나와야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는 거. 네. 그게 쉽냐? 저한테 댓글 그렇게 다는데 먼저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보여요. 네. 그거를 인식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해서 그렇지. 나중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꼭 그때는 이제 부사장님 모시고 꼭 이 방송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좀 주식 투자, 뭐 경제,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저도 유튜브는 조금 다른 분들 거 보는데 네. 이유는 제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 걸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공부는 오로지 거의 대부분 네. 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책과 그다음에 원론적인 부분들은 뭐 내가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경제 공부는 매일 해야 됩니다. 경제는 살아서 움직여요. 네. 제가 올해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확률도 똑같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이 생물이 움직일 때 우리가 걔는 옆으로 가 그러니까 좌 아니면 우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걔가 옆으로 가는 걸 모르면 얘가 왜 앞으로 안 오고 옆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네. 뉴스, 경제 뉴스에 집중해서 많이 보시면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려면 지금 제가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영을 공부해야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전공이 경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경영을 분석하고 뭐 이런 리포트를 내는 회사에서 20년 근무했고, 주워들은 게 있고 제가 공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찾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전, 목적, 네. 그 회사의 회계, 네. 그다음에 CEO의 역량, 네.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 그다음에 미래로 갈 수 있는 갖춰진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투자에 눈을 틔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제가 이 종목 좋아요보다는 이 종목이 왜 좋은지에 관점을 둬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찾아서 네. 공부하시고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도 공부하시고 네.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정말 선정할 때는 친구의 말 듣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뭐 전문가처럼 네. 보이는 사람들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네.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네. 종목을 발굴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 가치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 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주가가 빠질 때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버진 갤럭틱 반토막 날 때 얘기해 드렸는데 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가 좀 더 재미있고 네. 돈이 시간이라고 뭐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시간을 빨리 확보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자유로운 노년 또는 뭐 장년 네. 땡겨서 뭐 청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재밌고 견딜만 하고 한 일이 될 거고요. 네.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장기 투자자들한테 져요.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자는 공부하고 단기 투자자는 귀동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 이런 것들 잘 세우고 그 회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거의 뭐 단기 투자는 제가 뭐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한 걸로 치면 엄청난 장기 투자예요. 공부할 때부터 저는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제가 버진 갤럭틱 몇 개월 투자 말씀드렸는데 단기 투자, 예,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고 한 걸로 치면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한 거고, 다시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야 빨리 돈을 벌어서 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조병학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